이곳이 당신의 새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제 인생을 바꿀 기회니까요. 카트만두 공항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 탑승권을 바라보았어요. 23년간의 네팔 생활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의 강을 건너려 합니다. 어머니의 만류하는 눈물과 아버지의 걱정 어린 한숨, 그리고 가방 속에 몰래 넣어주신 딸의 안녕이라고 쓰인 네팔 전통 부적이 가슴을 무겁게 했답니다.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출신의 나디아라고 합니다. 2년 전 인도 IT 기업 카트만두 지사에서 일하던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삼성전자의 한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외주였는데 처음 접한 한국의 개발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죠. 야근이 당연한 인도 기업과 달리 정시 퇴근이 보장되고 개발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문화, 코드 리뷰할 때마다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시는 한국인 PM을 보며 IT 개발자로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 우위, IT 공학도였던 제게 그곳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을 걸어 카트만두 시내의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어요. 차비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걸어가는 내내 한국어 뉴스를 들으며 2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죠. 학원비를 벌기 위해 쉬는 날에는 관광객 가이드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퇴근 후에는 유튜브로 한국의 IT 업계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자들의 일상을 다룬 브이로그를 보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의 대기업에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죠. 토픽 6급의 한국어 실력은 기본이고 학위 인증과 경력 증명은 물론 기술 면접도 한국어로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전 2시간은 한국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회사와 가이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실전 회화를 연습했답니다. 처음 본 토픽에서 2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돈도 큰 문제였죠. 한국어 학원비, 인증시험 응시료, 서류 번역비, 월급의 대부분을 이런 준비 과정에 써야 했어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서 적금도 들고 밤에는 프리랜서 일도 했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50년 만에 세계 정상급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신화와도 같았어요. 1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저는 토픽 5급을 받았어요. 6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은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수십 군데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외국인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비자 지원이 어렵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거절 메일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드디어 서울의 한 중소 IT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봉은 낮았지만 취업 비자를 지원해준다는 조건이었죠. 면접은 영어로 진행됐는데 제가 깃허브에서 진행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답니다. 비자 발급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학위 인증을 위해 네팔 대학의 모든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받는 과정, 경력 증명을 위해 인도 회사와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여자 혼자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니? 한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지 않니? 차라리 여기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매일 밤 부모님과 통화하며 울기도 많이 했답니다. 여자 혼자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네팔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남성 네팔인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단순 노동으로 일해도 네팔의 급여 몇 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른 국가로 넘어가 일하는 추세가 강했죠. 하지만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더 큰 꿈을 향한 열망이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히말라야의 설산을 등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여정.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속 삼성전자 연구소의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머지않아 그곳에 연구원이 되어 있을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저는 이미 압도되어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한국의 기술력을 온몸으로 체감했답니다.
결국 서울행 비행기를 탔을 때는 이미 모든 적금을 해약한 상태였어요. 3개월치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마련했고 그마저도 빠듯했죠. 첫 월급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며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해요. 지하철로 홍대 입구역까지 가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현실과 마주했죠.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인도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주거비에 머리가 아팠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긴장됐답니다. 영어로 면접을 봤지만 실제 업무는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됐거든요. 회의 때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몰래 메모해뒀다가 퇴근 후에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팀원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실수도 많았어요. 이메일 회신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이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로 잘못 이해해서 큰 실수를 한 적도 있었죠. 그때 팀장님께서 괜찮아요. 우리도 다 처음엔 그랬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야간에는 삼성전자 빌딩에 청소를 하면서 주간에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연구원들을 보며 저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 있기를 꿈꿨답니다. 힘든 알바와 자비를 병행하면서도 삼성전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마다 사내 카페에서 토픽 문제집을 풀었고 주말에는 삼성 SW 역량 테스트 준비를 했죠. 그리고 청소 일을 하며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연구원들을 보며 저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 있기를 꿈꿨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밤늦게까지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전 세계 개발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민기 과장님과의 첫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쏟아진 음료를 닦아주었을 뿐인데 그는 제가 네팔 출신이라는 것에 관심을 보였죠. 우연히 제가 컴퓨터공학 전공이라는 걸 알게 된 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당시에 제 기분 탓 같지만 청소를 하러 오는 저를 기다렸다가 자판기 캔커피를 건네주며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네팔 여자치고는 피부도 검지 않은 편이며 이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조금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매주 토요일 개발자 스터디 모임에 초대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도 서툴고 긴장되었지만 이민기 과장님의 배려 덕분에 점차 적응할 수 있었죠. 스터디에서는 최신 AI 기술부터 반도체 설계까지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한국의 IT 기업 문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수평적인 소통, 실력 중심의 평가, 끊임없는 자기개발 지원까지. 이민기 과장님은 제게 한국 기업의 이런 특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신입 봉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퇴근 후에는 자발적인 학습이 이어졌죠. 유튜브로 코딩 강의를 보고 예제를 따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때로는 이민기 과장님이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해주셨고 그것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연구소의 첨단 기술을 눈여겨보았어요. 자율주행 로봇이 밤새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2년 동안 삼성전자 공채에 3번 지원했지만 번번이 서류에서 떨어졌답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이민기 과장님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신경망 네트워크의 최적화 방법, 양자 알고리즘의 구현 기법, 차세대 메모리 설계 원리까지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연구자로서의 통찰력을 키워주었답니다. 연구소의 일상은 끊임없는 혁신의 현장이었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코드를 최적화하고 나노 단위의 반도체 회로가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며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이 테스트되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이런 혁신의 순간들을 지켜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구내식당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배려도 잊을 수 없죠.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면 건네주시던 김밥 한 줄에는 한국의 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미래의 연구원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의 포용력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도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해외 개발자 채용 프로그램이었는데 토픽 5급 이상, 경력 2년 이상의 개발자를 뽑는다고 했죠. 이건 정말 제게 온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서류는 통과했지만 코딩 테스트가 정말 어려웠어요. 알고리즘 문제도 어려웠는데 문제 자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퇴근하고 난 뒤 매일 밤 12시까지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어요. 백준 온라인 저지 문제를 하루에 3개씩 꼭 풀겠다는 목표로요. 빌딩을 청소하는 손은 변기를 닦고 계단 손잡이를 닦지만 머릿속에서는 시험 문제로 꽉 차 있었죠.
면접은 더 큰 도전이었답니다. 기술 면접에서는 영어를 섞어가며 겨우 대답했지만 인성 면접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됐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준비했던 대답을 까먹고 얼굴만 붉히기도 했죠. 면접관님들은 제가 긴장한 걸 아셨는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제가 왜 꼭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은지, 인도 회사에서 삼성 프로젝트를 하며 느낀 점들, 그리고 2년 동안 준비해온 과정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평소와 같이 빌딩 청소를 하며 기다렸죠. 그리고는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이 또 기다리고 있었죠. 연구원 비자로 변경하는 과정,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특히 집 문제가 심각했어요. 연구소가 있는 수원으로 이사해야 했는데 전세금은 생각도 못하고 월세를 알아보는데도 보증금이 너무 비쌌죠. 결국 회사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6개월 대기자 명단에 올라야 했답니다. 그동안은 수원에서 서울 집으로 편도 2시간씩 출퇴근을 했어요. 첫 출근 날 디지털 시티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같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연구원으로서 바라보는 풍경이었죠. 삼성전자 연구소 정문 앞에 섰을 때가 기억나요. 2년 전 유튜브로만 보던 그 건물 앞에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며 목에 건 사원증에는 AI 반도체 연구원이라는 직함이 선명했답니다. 신입사원 교육은 한국 기업의 저력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차원의 학습이었습니다. 연구소 생활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들을 다루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인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험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기쁨도 컸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국적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정신은 제가 꿈꾸던 바로 그것이었죠. 주말이면 이민기 과장님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그의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첨단 도시의 세련된 모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의 풍경은 마치 저희의 관계처럼 조금씩 무르익어 갔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그땐 몰랐답니다. 연구소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어요. 첫 프로젝트 미팅에서 느낀 당혹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죠. 다들 너무 빠른 속도로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아듣는 건 겨우 절반 정도였답니다. 매일 밤 회의록을 다시 읽으며 모르는 용어들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팀원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게 미안해서 혼자 끙끙대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죠. 나중에 팀장님께서 모르는 건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조언해 주셨답니다. 출근 첫 달에는 매일 악몽을 꿨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연구원들처럼 될 수 있을까?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주말에도 연구소에 나와서 공부하고 선배 연구원들이 써놓은 문서들을 반복해서 읽었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회사 특유의 용어와 문화였어요. 회식 문화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술을 못 마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처음엔 물도 못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다행히 제 옆자리에 박선임님이 큰 도움이 되어주셨어죠. 1차라는 회식이 끝나고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는 법부터 아무것도 모르면 노래가 끝나거나 말씀이 끝나면 박수 소리만 크게 치면 이쁨 받을 거라는 꿀팁 등을 알려주셨죠. 덕분에 우습게도 한국 회식 문화에 인기 있는 노래와 탬버린 박자를 연구원 일보다 먼저 익히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네요. 또한 동료들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저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하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실수할 때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라며 위로도 해주셨답니다. 연구 과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AI 반도체 최적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인도에서 하던 일과는 차원이 달랐죠. 밤낮 없이 논문을 읽고 코드를 분석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반도체 공학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첫 과제 발표가 있었죠. 10명이 넘는 연구원들 앞에서 한국어로 발표를 해야 했는데 긴장해서 발표 자료를 3번이나 다시 만들었어요. 발표 전날에는 숙소 거울 앞에서 계속 연습했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끝나고 박수를 받았을 때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문득 제 모습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팀 회의에서 제 의견도 말할 수 있게 됐고 한국어로 코드 리뷰도 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제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 아침 출근길을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1년이 지나고 첫 성과급을 받았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릴 수 있었고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수원의 오피스텔로 이사도 했죠. 작지만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는 제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답니다. 연구소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갔어요. 이제는 회식에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한국 동료들과 점심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됐죠. 가끔 제가 쓴 이메일의 맞춤법을 교정해주는 동료들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어요. 부모님은 계속 네팔로 돌아오라고 하셨고 비자 연장 때마다 긴장해야 했죠.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해야 했고 주말엔 여전히 토픽 6급을 준비해야 했어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 프로젝트 회의에서 이민기 과장님을 팀으로 다시 만났어요. 반도체 성능 최적화 프로젝트의 새로운 팀장이었죠. 여전히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시간 내서 설명해 주셨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상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야근할 때 몰래 제 자리에 놓고 가신 커피, 제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싸주시던 모습, 그리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건네시던 따뜻한 미소, 어느새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죠. 이민기 과장님도 저에게 역시나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회식 자리에서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고 주말 스터디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초대해 주셨죠.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과연 한국 회사의 책임급 연구원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도 되는지 많은 고민이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걱정됐던 건 회사에서의 시선이었어요. 외국인 여직원이 책임급 연구원과 사귄다는 소문이 돌면 제가 여기까지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죠. 이민기 과장님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6개월 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답니다. 업무적으로만 만나고 톡도 주고받지 않았죠. 하지만 회의실에서 마주치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연말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이민기 책임님이 드디어 저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회사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의 조용한 식당이었죠. 그날 처음으로 업무 얘기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책임님은 저희 네팔에서의 삶과 한국에 오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었죠.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연구원으로서의 꿈도,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까지도요. 민기 씨는 오히려 제 걱정을 먼저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직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연구원님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면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죠. 지난 3년간 한국에서 혼자 버티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희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가주겠다고 했을 때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많았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가족들의 반대, 무엇보다 회사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제 경력은 어떻게 될지, 밤새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진지하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한강 공원을 산책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눴죠. 민기 씨는 제가 불교 신자라는 것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평소처럼 지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근할 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건네고 주말 스터디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토론하곤 했죠. 동료들도 우리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을 것 같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었어요. 3개월 후 이민기 책임님은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고 두려웠죠.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제 서툰 한국어와 다른 문화를 이해해 주실까? 연구소의 옥상 정원에서 퇴근 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청소부로 이곳을 처음 방문했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자리에 지금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기회의 힘, 그리고 실력과 노력을 인정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강 공원의 벚꽃이 절정을 이룬 어느 봄날, 이민기 과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청혼했답니다. 연구소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프로포즈는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단순하지 않았죠.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화상통화로 이민기를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답니다. 네팔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국제 결혼은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민기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셨어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민기 씨는 우리 부모님은 생각보다 개방적이세요.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용기를 주셨답니다. 첫 만남은 서울 시내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제가 긴장한 걸 아셨는지 민기 씨의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늘 회사에서 내 얘기를 하더구나라며 먼저 말을 걸어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놓였어요. 민기 씨 부모님은 제가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혼자 한국에 와서 겪은 어려움들에 깊이 공감해 주셨고 오히려 아들이 잘 챙겨주냐며 걱정도 해주셨죠.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문화가 너무 다르지 않을까? 네팔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솔직한 걱정을 나누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민기 씨 어머님께서 불교 문화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오신 게 느껴졌어요. 네팔의 사찰과 문화에 대해 여쭤보시면서 불교 국가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반갑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민기 어머님은 제가 삼성전자 연구원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셨고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답니다. 현대적 사고방식을 지닌 한국 부모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가장 큰 산이 남았어요. 네팔에 계신 부모님께 민기 씨를 소개하는 일이었죠. 먼저 영상통화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의 첫 반응은 충격이었답니다. 한국인이라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네팔에는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않으셨어요. 특히 걱정하신 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죠. 결혼하면 너는 영영 네팔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니? 우리 네팔 문화는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 한국 시댁에서 너를 편하게 대해줄까? 밤새 통화에도 끝나지 않는 걱정들이었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막상 한국에 생활해보면 네팔은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걸 세상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시켜드리기가 어려웠죠. 결국 민기 씨가 직접 네팔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카트만두를 방문했죠. 책임님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네팔어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시며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셨어요. 민기 씨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팔의 전통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부모님과 함께 사원에 가서 기도도 하셨죠. 심지어 저희 집 근처 시장에서 네팔어로 흥정도 해보시려 했답니다.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건 민기 씨가 보여준 한국인의 진정성이었어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딸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고 매년 네팔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연구원으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머니는 민기 씨가 저희 집 부엌에서 네팔 전통차, 차이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하셨대요. 서툴게나마 네팔어로 대화하려 노력하시는 모습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이 민기 씨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신 후였어요. 서로 영어도 안 통하고 통역을 통해 대화해야 했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의 진심을 느끼셨나 봐요. 특히 민기 씨 어머님께서 네팔어로 인사하시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크게 감동하셨답니다.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은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이루어졌죠. 네팔에서 오신 부모님은 인천공항 설도부터 호텔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연신 놀라워하셨고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문화의 벽을 허무는 시간이었어요. 민기 씨의 어머님이 준비하신 한과와 제가 주문한 네팔 전통차가 어우러져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첨단 기술로 구현된 실시간 통역 서비스는 양가 부모님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주었답니다. 서울 시내 관광은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어요. DDP의 미래적인 건축물, 남산타워의 첨단 전망시설, 네팔의 전통과 자연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한국의 혁신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결혼 준비 과정이었답니다. 웨딩 플래너의 체계적인 일정 관리, 모바일로 진행되는 청첩장 발송, 온라인 예약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네팔의 전통 결혼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셨답니다. 민기 씨의 모님은 네팔의 결혼 풍습에 관심을 보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한국의 현대적인 결혼 문화를 존중해 주셨어요. 두 문화의 조화로운 결합을 위해 양가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실제 결혼까지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회사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알려야 했죠. 인사팀 면담, 직장 내연애 관련 규정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팀 내 역학 관계가 걱정됐답니다. 다행히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오히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라며 축하해 주셨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팀으로 배치된다는 것. 이건 당연한 규정이었지만 약간은 아쉬웠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어요. 혼인가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독신증명서, 네팔 대사관과 한국 법무부를 수없이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죠. 특히 네팔의 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 결혼식은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답니다. 예산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민했어요. 네팔 결혼식 비용, 한국 예식장 비용, 양가 부모님들의 항공권, 저희 모든 저축을 털어도 빠듯했죠. 민기 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제가 반대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빚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최대한 검소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현대식 예식과 네팔의 전통 의식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제가 직접 고른 한복과 네팔 전통 의상을 입기로 했고 두 나라의 하객들을 위한 동시 통역 서비스도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 휴가 제도, 국제결혼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심지어 네팔 부모님의 비자 발급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배려하는 한국 기업의 선진적인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웨딩 사진을 고르며 민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나중으로 미뤘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님이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르기로 하셨어요. 민기 씨 부모님께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예약해 주셨고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된 숙소는 부모님께 신세계였죠. 음성 명령으로 제어되는 조명과 온도 조절, 자동 환기 시스템까지.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곧 한국의 편리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셨답니다.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한국에 오신 김에 첨단 의료기기로 정밀 검진을 받고 맞춤형 치료를 짧은 기간만이라도 치료받기를 시작하셨죠. 예약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통역 서비스까지 갖춰진 대형 병원의 시스템은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오가며 식재료 쇼핑을 즐기셨어요. 신선식품의 QR코드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까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에 매료되셨죠. 시장의 상인들은 서투른 외국인에게도 친절했고 때로는 정성껏 시식품을 건네주었답니다. 민기 씨의 어머님은 매주 주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경복궁의 수려한 건축미와 창덕궁의 우아한 정원을 보시면서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셨죠. 특히 궁궐 곳곳에 설치된 AR 가이드 시스템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훌륭한 가교 역할을 했답니다. 주중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딸의 모습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네팔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딸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목격하시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듯했답니다. 민기 씨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양가 어머님들은 서로의 전통 요리법을 공유하셨고 아버지들은 각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죠. 식탁에 오른 퓨전 요리들처럼 우리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어진 스마트 벤치, 태양광 충전 시설, 공공 와이파이까지 도시 속 자연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이 인상적이었죠. 때로는 수상택시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도 했답니다. 부모님은 점차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게 되셨어요. 지하철로 이동할 때마다 정확한 시간 관리와 깔끔한 시설에 감탄하셨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때도 다양한 먹거리와 첨단 결제 시스템에 놀라워하셨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답니다. 한복체험관에서는 증강현실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체험했고 김치박물관에서는 발효 과학의 원리를 배웠어요. 전통 공예 체험은 첨단 기술로 재해석되어 있었고 이는 한국의 문화 보존과 계승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었죠. 민기 씨의 가족들은 네팔의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히말라야의 자연과 불교 문화에 매료되어 네팔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가 부모님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죠. 서로 다른 문화권의 만남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간이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부모님의 걱정은 기대로 바뀌어 있었어요.
딸이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연구하며 존중받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신 후 더 이상의 반대는 없으셨죠. 오히려 민기 씨 성실함과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신뢰를 보이셨답니다. 귀국을 앞두고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네팔 친지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에 감동받으셨죠. 이제 부모님에게도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닌 딸의 새로운 고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들도 점차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민기 씨 어머님은 네팔 음식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 하셨고, 제 어머니는 한국의 김치 담그는 법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팔에서의 결혼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5일간 이어지는 전통 의식을 3일로 줄였음에도 이민기 책임님은 처음 접하는 문화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죠. 새벽부터 시작되는 의식, 낯선 음식, 수많은 하객들. 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하셨답니다. 한국에서의 예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회사 예식장에는 50명 정도의 하객만 초대했지만 그만큼 더 진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축사를 해주신 연구소장님께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게 특히 기억에 남아요. 신혼집은 회사 기숙사가 아닌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이민기 책임님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일부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독립적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월세로 시작해서 둘이 조금씩 모아가기로 했답니다. 좁은 집이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민기 씨의 회사 동료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프로포즈까지의 추억들을 공중에 생생하게 구현해낸 것이죠. 하객들의 탄성이 이어졌고 한국의 기술력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동료들의 배려였어요. 팀원들이 몰래 준비한 축의금 봉투에는 우리나라의 첫 네팔 출신 여성 연구원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네팔식 전통 의례에서는 양가 부모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현대적 결혼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전통 의식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의 일상은 예상과는 또 달랐어요. 아침마다 네팔식 차이와 한국식 된장국이 함께 있는 식탁, 주말엔 김치 담그기와 네팔 카레 만들기를 동시에 하는 저희의 모습이 때론 낯설지만 또 특별하게 느껴졌죠. 직장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외국인 며느리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민기 씨가 다른 팀으로 옮긴 후에도 동료 연구원으로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답니다.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댁에 가면 긴장되고 때론 오해가 생길까 두려웠지만 시부모님은 제 서툰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네팔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대화를 이어가 주셨죠. 경제적인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나갔어요. 둘 다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기로 했고 나머지로 생활비와 양가 부모님 용돈을 드렸죠. 휴가 때 네팔에 다녀올 비용도 매달 조금씩 모았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한강변을 거닐며 민기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죠. 네팔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그리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답니다. 이제 제 여권에는 2개의 국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네팔, 다른 하나는 제가 선택하고 꿈을 이룬 대한민국이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포용력이자 미래였답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